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2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2부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9월 13일에 이제 정부가 드디어 예고했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네.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포털 경제 뉴스에 전부 다 부동산 정책으로 다 도배가 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핫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떤 네. 사람들은 뭐 되게 효과적인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땜질 처방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얘기가 다 제각각인데 네. 오늘 마침 또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시평에서 이제 9.13 대책과 관련된 그 분석 보고서가 나와서 네, 그것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네.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정부가 이제 작년 6월 19일부터 이제 이번 이제 9.13 대책까지 그동안 부동산 관련된 정책만 11번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8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중간중간에 낀 것들이.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보니까 그 오늘 이번에 9월 13일 날 이제 대책이 있고 또 9월 27일 날까지 해가지고 모두 이제 그러면 12번째 정도가 이렇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번 9.13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고가 및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이제 큰 골자고요. 다음 이제 9월 21일 날 있는 것은 이제 주택 공급 확대책 발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나오는데 우리 김광수 연구소 경제시평에서는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소장님 통계청 얘기도 하셨는데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이제 국세청의 이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그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번 9.13 대책과 관련된 허가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계속 바쁜데 그래서 오늘 시평은 오늘 새벽 5시 나와서 했어요. 오늘 아침에 쓰신 건가요, 그러면? 네, 아침에 새벽에, 와서 새벽에 와서 10시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걸렸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통계청 그 개판 쳐놓은 게 더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예전 그런 식으로 했었더라면 훨씬 빨랐을 건데 개판으로 쳐가지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DJ 정부 때부터 이제 이른바 2000년 이후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아까 처음 서두에 완전히 난리가 났다든가 도배가 돼 있다라는 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부동산에 몰려 있다라는 표시죠. 그렇죠. 예,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부동산이 깨지면은 이제 다 날아갈 거고 망가질 거고. 근데 이게 또 유지가 될 거냐? 라는 데 대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고. 이거 아니면은 이제 먹고 살 게 없는데 하여튼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그냥 이거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질란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이제 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도 개판으로 막 질러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그런 전망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뭐 몇 년, 4, 5년 됐죠.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만 얘기를 하고 분석, 그냥 상황만 설명을 하고 정책이나 이런 거 대책이나 나오면 이런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해서는 그냥 분석만 해놓고 판단을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치면은 2001년, 2002년에 이제 전월세 대란이 있었고 1차 떴다방 투기가 있었죠.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까지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서 2007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이명박이가 서울시장 할 때 뉴타운. 근데 그것도 뉴타운 사업을 이명박이
박시기라는 사람이 또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뉴타운 사업은 허가권이 국토부에 있으니까. 네.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였네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무현 정부가 뉴타운을 이제 그 인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죠. 물론 그 당시 이제 그때도 이제 그 뭡니까 386이 이제 국회 과반이 열린 우리당이 그렇게 됐죠.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게 이제 추진이 됐었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팩트 사실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는 보면은 가끔 우리 포럼 같은 데도 보면은 무조건 이명박 박근혜 탓해. 특히 민주당. 아 이게 누구죠? 그 최근에? 박영선 의원이 완전 미친개이들이야. 또 이렇게 이게 구도가 마치 우리가 자한당을 옹호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DJ 정부 말하고 노무현 정부 1년차 출범할 때 1차 떴다방 투기가 있었고 네. 2005년, 2007년 노무현 정부 후반에 뉴타운 2차 투기가 있었고 네. 이명박 때는 이제 깨져갖고 대세 하락이어가지고 그렇죠. 온갖 사자방에다 뭐다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양책을 했다 이거예요. 네. 네. 박근혜 때도 그런 게 계속 연장됐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막판에 질러댄 게 이제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거예요. 부동산 3법 뭐 해가지고 3법이나 뭐 이런 거 네. 빚내서 집 사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노무현 정부 때에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대책이었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에도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강남 불패 신화예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냥 그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딱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남 불패 신화예요. 그래서 그 강남 불패 신화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백약이 무효다라고 막 다들 했어요. 네. 강남 불패 신화를 뒤엎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다라는 신문 검색해 보세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네.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뉴타운 때 막 계속 뜨니까 강남 불패 신화로 뜨니까 뉴타운을 이제 흔히 이제 이명박이 했다라고 이렇게 막 하지만 사실은 국토부가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뉴타운 사업을 이렇게 허가를 안 해주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장이 그걸 추진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명박 때는 이제 그 뉴타운 해가지고 이제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민분양이 폭증을 해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세 하락이 일어나니까 그걸 떠받친다고 막 난리를 폈거든요. 네, 그랬죠. 예, 난리를 폈는데 온갖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안 되니까 그때 이명박 정권 말에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백약이 무효라는 말을 직접 말을 했어요. 그랬었죠. 예, 백약이 무효라고. 네. 막차 탄 사람들은 뭐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고통을 감내를 해라.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렇죠. 다 팩트예요 이게. 근데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행복주택에다 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민 주거복지를 증대시키 향상시키겠다. 뭐라 이렇게 사기를 치고 설레발이 치다가 치면서도 바로 그걸 뒤집고 이제 부양책으로 돌아서요. 네. 부양책으로 계속 돌아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최경환이가 이제 경제부총리 들어오면서 초이노믹스. 초이노믹스다 뭐다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라고 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빚내서 집 사라 하고 대출 규제를 풀었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집값을 띄운 결정타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뭐냐면 그 2012년 말에 FRB가 QE3를 해요. 네. 그다음에 일본은행의 아베노믹스가 시작돼요. 네. 2013년부터. 네.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쏟아져-가지고 금리가 제로 그냥 0%로 떨어져요. 네.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나올 정도로. 예, 그러니까 한국도 3%가 해서 1%대로 떨어져요, 그때. 네. 금리가요? 예, 금리가 떨어져요. 2001년에 전월세 대란 나고 집값 떴다방 뜰 때에도 10% 넘던 금리가 5% 밑으로 툭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일어나요. 네. 그다음에
2008년, 9년, 10년에 또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전월세난이 일어난 것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일어나요. 그러니까 2013년에 그 최경환이가 뭐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 뭐라 이렇게 대출 규제 안 하고 뭘 했고 부동산 3법은 이제 2015년에 이렇게 한 거고. 네. 뭐 이렇게 2014년, 15년 뭐 그 무렵부터 한 건데 뭐 했다라고 그래서 그것 네.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명박 때도 이미 규제를 많이 풀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명박 때도. 그럼 그때 떴어야 되죠. 그럼 그때는 안 뜨고 왜 이때 떴냐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네.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이제 그 지방 대구라든지 그래서 먼저 뜨고 대구 부산에서 먼저 뜨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뜨기 시작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네. 그러니까 첫째는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에서는 이미 2008년, 9년, 10년 이때 한 번 떴고. 네. 네. 한 번 떴고 그래서 그때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나고 네. 일어나고 2차로 2013년부터 대구나 부산에 다시 뜨기 시작한 것은 이 글로벌 그 이른바 QE 완화 정책 네. 그 영향으로. 영향으로 그래서 금리가 툭 떨어져서 그래요. 네. 그다음에 2015년에 수도권으로 그게 옮겨온 건 뭐였나요? 방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방금 전에 말 안 했죠. 그 서울 강남 지역이나 반포나 이런 일대 재건축이 이제 이렇게 승인이 나기 시작한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동네에는 이제 그다음에 노원이라든지 네. 광명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건축 이제 승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빚내서 집 사라가 아니라 재건축이에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근데 특히 서울이 그 재건축 바람이 거셌어요. 네. 강남. 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일기 신도시, 이기 도시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네. 공급이 많아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저금리로 인해서 전월세 값이 뛰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일산에서 전세 값이 뛰어가지고 밀려났잖아요. 그 파주로 전세는 그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빚내서 네. 집 사라 하는 거랑 관계가 네. 없잖아요. 네. 그냥 전세값이 뛸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빚내서 집 사라 가지고 이렇게 주택가격이 뛰면 전세값이 떨어져야 돼요. 원래. 많이 나오니까. 뉴타운 때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거꾸로 전세값이 올라면 전월세값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 보상으로 전월세 값을 올리고 네. 거기에서 매매가가 밀려서 올라간 거예요. 이미 이건 경제전망 세미나 때 하셨습니다. 예. 그때부터 네. 계속 이야기해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서울이나 이런 데 뜨면서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이에요. 광명이라든지 네. 노원 같은 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일기 성남 분당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들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런 재건축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시장의 수급 문제예요. 금리도 시장 요인이에요. 네. 금리 변화도 네. 경제적 요인이에요. 네. 부동산 정책 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백약이 무효다. 노무현 때도 백약이 무효다. 이명박 때도 백약이 무효다. 사실 박근혜 때도 백약이 무효다 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최경환이 뭐 빚내서 집 사라 그것도 관계없이 금리 문제. 시장적인 상황에 시장적인 요인에서 뜬 거예요. 네. 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은 뭡니까?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시장 힘을 못 이긴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걸 못 막고 예.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지는 걸 못 막고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농담식으로 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네. 네. 이게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을 대변해주는 표현이에요. 백약이 무효다라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네. 효과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과 관련해서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네. 이미 오래전부터. 예, 네. 이미 시장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 관계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거 자체만으로도 9.13 대책이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말한다면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하는 설명은 이런 겁니다. 네. 라는 거예요. 나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한테 있냐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저는 그냥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변해오고 있느냐, 어떻게 변해왔느냐 이런 설명할 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굳이 끝까지 그래서 9.13 대책이 효과 있을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게 끝까지 모릅니다. 그건 또라이죠. 선생님 그 또라이 말씀하시니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딸하고 같이 경제 데이트를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딸이 또라이가 뭐야?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경제에서 못 듣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굽니까? 아니 뭐 그게 욕도 아닌데 뭐. 네네. 그러니까 좀 당황을 했다라고. 바보라는 표현이지 뭐.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딸도 클 텐데 미리 알려주면 조기합숙 많이 하면 왜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이제 어떻게 또 볼 거냐, 네. 구조를 어떻게 볼 거냐, 또 지금의 이제 시장 수급이나 경제적인 요인들을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경제전망 세미나 때 어차피 또 이제 이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9.13 대책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네.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요거 이제 아마 한번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다시 이제 경제 시평에서 좀 보완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네. 좀 더 자세히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좀 더 그러니까 통계청 통계 홈페이지가 바뀌어가지고 개판이 된 바람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못했어요. 오늘 나간 게. 네. 근데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9.13 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죠. 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라는 건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뭔가요? 뭐 비싼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더 걷는 거죠. 보유세죠. 그냥 뭐 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렇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죠. 네. 근데 이 그러니까 자산 보유세인데, 자산 보유세는 이제 크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이제 자산 보유세인데, 그러면 자산 보유를 어떻게 평가해서 세금을 매길까요, 보통? 지난번에 잠깐 보기로는 그 감정평가, 시장 가치를 매년 계산을 해서 그 가치 변동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세금에,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원래는 이제 시가 기준이 있겠죠. 네. 시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 같으면 공시가 네. 있죠.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이제 전국의 각 이렇게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게 공시지가 내지는 공시가격이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시가가 있고, 원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 가격이 있고, 네. 매매 가격을 100이라고 치면 이 공시가는 대개 60% 정도예요. 60% 정도인데 이걸 조금 이제 현실화한다라고 해가지고 70%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는 이제 이렇게 시가가 100이라고 하면은 공시 가격은 60. 그것의 60 내지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괴리가 있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면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기면은 같은 세율이라도 네. 더 많이 내겠죠.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공시가로 매기면 세금이 적겠죠. 네. 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시장 가격하고. 실제 시가하고 공시가 간의 가격 차이가 벌써 한 30-40%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안 매긴다라는 거죠, 일컨대. 네. 그럼 시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년 전의 평균 가격이라든지
1년 전이 너무 길다고 하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네. 뭐 시가로 이렇게 산정해서 정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최근 6개월 내지는 최근 뭐 1년 지금 9월 달이면은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올 8월 달까지의 평균 가격 네. 그걸 이제 시가로 산정해서 세금을 매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뭐 그런 건데 아니면 이제 뭐 최근 가격에 더 이렇게 비중을 둔다라면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도 할 수 있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 있죠. 근데 어쨌든 첫째는 종부세율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9.13 대책에서 현행이 0.5%인데 네. 기존에는 0.5%인데 이걸 이제 0.6%로 네, 0.1%. 0.6%로 0.1% 포인트. 올린다라고 했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면 현재 0.5%가 근데 주택 가격이 10억인 경우에 시가가 10억인 경우에 0.5%를 적용하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인가? 네, 500만 원. 예, 500만 원이죠. 네. 예, 500만 원인데 이걸 공시가로 해버리면 10억짜리가 그렇죠. 6억이 된다 이거예요. 6억이면은 6억에 대해서 이제 0.5%를 매기면은 300만 원이 되니까 2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죠. 네. 일종의 막 200만 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종부세냐 이거예요. 이게 다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부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종부세 안에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재산세가 들어있어요. 네. 재산세는 되게 그 공시지가에 네. 0.2%에서 0.325%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공시지가의 0.6%.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부세가 전체 0.5%라고 하면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0.5%라고 하면 그 종부세 내기 전에 재산세로 이미 0.25%를 가져간 거, 세금을 거둔 거예요. 네, 네. 거두었기 때문에 종부세 0.5%를 매기지만 사실상은 그걸 빼고 예, 공제를 해줘요. 재산세 낸 거. 만큼은요. 네. 재산세 낸 만큼을. 그러니까 사실 종부세 0.5%에는 재산세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실질적인 종부세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더 낮죠. 네. 그러니까 재산세는 0.25%로 이제 종부세 관계없이 이미 매기고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를 0.5%에서 0.6%로 올린다는 거는 좀 약간 과장이 섞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세율은 그만큼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제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네. 첫째는 이제 시가 기준하고 공시가격 간의 괴리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종부세 안에 사실상 재산세가 들어있는 거고. 포함되어 있다. 이 중복적으로 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부세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현행 0.5%라고 하면 재산세가 0.25%면 종부세 자체만으로 0.25%다. 네. 그러니까 실제 종부 추가로도 매기는 그 세금이 네. 그러니까 0.5% 하면은 종부세가 선진국이 1%? 비슷하네.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거죠. 네. 그렇지 네.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요? 또 있어요? 뭘 하냐면 이제 세액 공제를 또 해줘요. 세액 공제요. 세액 공제를 해줘요. 뭐 크지는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자산 보유세 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율이 세금 되게 많이 내는데. 그냥 소형, 중형, 대형 그렇죠. 용량으로 예, 이렇게 CC로, 이제 예. 하죠. 무슨 뭐 저게 고급 비싼 차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것도 말이 엄청 많았었죠. 사실 차량 가격 대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량으로만 하니까. 근데 뭐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내는 게 재산세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인프라세죠. 통행세죠. 그렇죠.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편익을 누리고 있으니까. 편익을 누리고 네. 있으니까. 네. 주택 보유 종부세도 그런 성격이죠. 그렇죠. 편익 원칙에. 예. 자산을 내가 어느 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의 도로라든지 가령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깔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걸 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역의 지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요인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싼 이제 각 금액에 이제 비례해서 누진적으로 이렇게 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세가 다 지방세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세는 다 지방세로 지금 네. 재원을 넘겨줬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그런 그렇죠. 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는 이게 배기량으로 이렇게 부과는 하고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자동차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종부세는 금액은 크진 않지만 세액공제를 넣어놨다 해준다 이거예요. 네. 그럼 똑같은 자동차세도 세액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자동차세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그 조세 형평성이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얼마나 다단계 구조로 돼 있고 네. 이것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종부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사실상 종부세 대상 내본 사람들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종부세 그 체계도 오늘 이제 경제 시평에서 설명을 네. 했지만 조세 과세 체계도 거의 뭐 개판에 가까운 엉망이더라고. 네. 들쑥날쑥 이렇게. 네, 개판에 가까운 그런 이제 구조로 되고 전체 이제 지금 그 고가 주택 이른바 종부세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 내지는 다주택 소유자가 27만 명 정도. 네. 27만 명. 27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 27만 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의 평균 그 종부세 납부액이 39만 원인가로 나와요. 1년에요? 예, 예, 1인당 평균. 1인당 그러니까 평균. 1가구당인가? 1가구당, 1주택당. 1주택당이요. 예, 주택당 평균 39만 원으로 나와요. 33만 9만 그러니까 10개를 가지고 33.9만 있으면은 원? 34만 원이네요. 34만 원인가요? 네, 네. 33.9만 원. 예. 그러니까 평균 전체 이제 그 종부세 작년에 2017년 종부세 부과 대상 그 호수가 한 100만 원가 조금 못 돼요. 예, 사람 수로 치면은 이제 한 27만 명 네, 네. 이렇게 되고 세채 조금 더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평균적으로 3.4채 해보면. 정도. 3.4 주택. 예, 네. 예, 3.4채 정도 한 평균으로 치면. 네,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한 채당 종부세 부담 그 납부액이 4만 원 정도. 33.9만 원. 34만 원이요. 34만 원인가요? 네, 네. 그 정도. 아, 예. 그러니까 20-30% 올려도 예. 네. 이제 1주택자 고가 1주택자한테 네. 고가 1주택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20억에서 근데 이제 시가가 20억짜리를 공시가로 하면은 1억 12 하니까 공시가는 12억이 되죠. 네. 거기서 한번 확 깎이죠. 그 다음에 12억에서 이제 재산세를 또 빼죠. 네. 재산세 납부한 걸 공제를 해주죠. 네.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세액을 또 공제를 해주죠. 네, 공제를 해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또 있나요? 세액 상한제라는 게 세액 상한제요. 네, 그래서 그 상한제라는 뭐냐면은 그 대상자가 납부하는 세액이 일정 상한선을 넘어가면은 그거 넘어간 부분을 또 빼줘요. 아주 적은데. 네. 네, 네. 적은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해당 인원은 굉장히 적은데 그러니까 빼고 별로 내는 게 없다. 결국엔 한 채당 한 34만 원. 34만 원. 그 2배로 올린다고 해도 평균으로 네. 치면 2배로 올린다고 해도 예. 70만 원 정도네요. 두 그 배로 정도밖에 올려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담배 하루에 한 갑이면 하루에 3,800원이래 세금이. 그러면 1년 내면 집 한 채보다도 세금 더 많이 낸다고 담배 하나로.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2017년에 이제 세금 납부한 사람들을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이제 1일 1채당 평균 종부세는 40만 원에서 44만 원 수준. 그러니까 소장님 분석한 거에 비하면 한 아무리 많이 올라봤자 9만 원 오른 거죠 1년에. 근데 이제 이제 9.13 대책을 이제 네. 그 기재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기재부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이렇게 가서 찾아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네. 그 관계부처 종합 대책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주간 부처로 보도 자료를 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청와대로 나와 있어요. 오. 청와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발표는
보도자료는 정책에 기재부에서 청와대 나온 거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재부 홈페이지 가서 보도자료 그 첫 페이지를 보면 네. 그 이제 보도자료에서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상세 자료는 네. 이제 또 두 개가 떠요. 네. 네, 그 앞에 그 보도자료로 나온 걸 보면 이렇게 그 캡처를 해가지고 뜬 그게 있어요. 네. 청와대라고 해가지고 이건 뭘 말하냐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추론할 수 있죠. 하나는 이게 지금 청와대 지시로 사항이다. 한 걸 기재부가 정부 기재부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게 아니고 기재부 장관이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줬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기재부가 그걸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청와대 아니야라는 걸 은연중에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네. 띄웠을 수도 있고 그게 더 크겠는데요. 우리가 한 거 아니라 시켜서 한 거라고. 네.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거 지금 이렇게 카드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그렇죠. 정권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민주당 네, 지지율이 막 네. 툭툭 떨어졌잖아요. 네. 네. 떨어진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경제 문제, 최저임금 뭐. 예, 뭐 임금 문제, 네, 일자리 문제, 네, 네. 네.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2017년에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7만 명이었어요. 네. 네. 27만 명인데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종부세를 확 강화를 해서 만약에 그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뭐 300만 명, 500만 명으로 네. 세원을 넣는 확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우성 떨어지겠네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지율이. 지지율이. 그러면은 네. 청와대나 민주당이 9.13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기재부가 내놓은 종부세 대책이 어떨까요? 그런 거라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얘기. 대부분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고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거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고가 다주택자한테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가와 종부세율 다주택자. 인상이 네. 고가 다주택자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고가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는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뭐 임대사업 등록 안 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 애초에 다주택자 대상자가 네. 몇 명이 안 돼, 얼마 안 돼요. 이게 네. 다주택자 대상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른바 이제 그 범인으로 몰아간다 이거죠. 범인 때려잡기. 예. 범인으로 몰아간다 이거예요. 네. 얘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이렇다 이렇게요. 이게 다주택자로 몰아가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이제 세율을 이제 현행 1%에서 뭐 3%로 올린다, 네. 뭐 2%로 올린다, 2배, 3배로 올린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데 네. 그 대상자가 극히 적고 그 다음에 이 다주택자인 사람이 주로 누구냐 하면 임대사업자들이에요. 임대사업자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작년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라고. 전환하라고 계속 그쵸. 그 몰아붙였어요. 활성화 네, 네. 방안. 예. 임대사업자라고 뭐 등록하라고 몰아붙인 게 한편으로는 이제 자주택을 보유하고 이면서 전세나 월세 이렇게 그 받아먹으면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탈세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탈세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것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탈세하지 말라는 어떤 그 유인책이라고 하면서 뭐 했냐면은 종부세 면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나 이런 걸 면세리고 종부세도 적용을 이제 그 면세라기보다는 종부세를 엄청 깎아놨나? 예. 그 사업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뭐라 그러지? 세제 혜택 뭐 이런 게. 예, 업무용 부동산이 되니까. 그렇죠. 비용 처리도 되고. 아니, 업무용 부동산이 되니까, 정부. 주거용이 아니라요? 예, 사업용 부동산이 네, 되니까, 네. 개인의 네. 자산이 아니죠. 네네네. 자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기존 그 임대사업자들한테는 현행 종부세 0.5%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 예, 개인 사업자들한테는 0.5%의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9.13 대책에서도 그냥 기존의 개인 사업자한테도,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종부세 대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 9.13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1주택자 고가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별로 없고 안 올렸어요.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 올렸어요. 네. 근데 다주택자 중에 상당수가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는 면제, 기존 그 0.5%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법인사업자는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생색내기. 진짜 몇 명 안 남겠네요. 네, 이 정도만 설명을 하죠. 이런 걸 누가 알까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아주 만약에 이걸 정말로 그 지지율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꼼수를 부렸다면 대단한 잔머리예요. 끝내주는 잔머리예요. 근데 제가 9.13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 다 분석 기사 엄청나게 나오고 제 핫 이슈인데 이 꼼수라는 거 밝혀지면 그 자체적으로도 좀 타격이 오지 않나요? 이건 굳이 뭐 어떻게 확인해? 꼼수냐 아니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이렇다. 실제 지금 9.13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이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 9.13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도 우리 연구소가 아침에 한 서너 시간 동안에 국세청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쫙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기존의 종부세 부과 체계도 개판으로 드러났는데 9.13 대책이라고 내놓으면서 이런 것조차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석조차도 안 하고 내놨다라는 거예요. 내놓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꼼수 부렸다라는 오해를 사기 딱 좋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받기. 좋게 표현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종부세 9.13 대책 효과가 있냐 없냐는 그냥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있네 없네 하고 피 튀기면서 이렇게 열내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한국의 종부세 그 체계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구조 속에서 9.13 대책이 지금 어떤 식의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고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설명한 결과는 9.13 대책이 현재 종부세 부가 이렇게 종부세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투기를 이렇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기를 억제하겠다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당히 조금 온갖 곳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뚫려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별로 효과가 없겠는데요. 시간이 지나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책이군요.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 그건 시장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수급 문제로 돌아가는데 수급과 이제 경제적인 상황 문제로 돌아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은 이제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각자가 생각을 해 보시면 그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경제전망 세미나 때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뭐 이 정도로 하죠.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2회 2부에서는 9.13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그 쭉 부동산 정책의 흐름 말씀해 주시면서 백약이 무효하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내용, 또 우리나라의 종부세 현재 구조, 그 실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소장님께서 보기에는 9.13 대책 안에 이렇게 꼼수로 오해받기 좋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에 담겨져 있다. 요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가시면 그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구매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한번 그 보고서를 구매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2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정책 아카데미 수료하고 총무를 맡고 있는 유영규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좀 우리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살기 좋은 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직장 선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은변아, 너 올해 몇 살이지? 28입니다. 그래? 좀 더 아직 늦지 않았어. 빨리 돈 모아서 너는 빨리 이민을 가도록 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굳이 뭐 이민을 갈 능력도 잘 안 되고, 또 뭐 저의 뭐 어떤 저희 집 상황도 봤을 때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해서, 그렇다면 그냥 어차피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고 한다면 좀 이 나라를 차라리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